한 아이가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지만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기묘한 장난을 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다시 만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 남자는 무너지고 한 여자는 오열합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하늘은 낯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70년대 부산의 끝물 여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항구 주변을 휘감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의 먼지가 바람에 살짝 일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 길을 따라 23살의 박지연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신생아를 위한 옷 몇 벌과 한 번도 아이의 품에 안겨보지 못한 손뜨개 인형이 담겨 있었다.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것이 날씨 때문인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비통함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갈 곳은 어디지? 머릿속을 채우는 질문들에 답은 없었다. 집도, 돈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가 붙잡고 싶은 단 하나의 존재. 그 작은 생명마저 이제는 그녀의 손을 떠나야만 했다. 박지연은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홀로 그녀를 키웠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소녀 시절. 그 시절의 웃음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다니던 19살 그때 운명처럼 강진우를 만났다. 부산 재계 1위강 회장의 장남. 대학교를 갓 졸업한 27의 그는 사업차 방문한 항구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다. 똑똑하고 듬직했던 그는 지연의 순수함을 사랑한다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다. 나만 믿어.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강진우는 속내를 드러냈다. 화려한 파티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집에서는 점점 지연을 외면했다. 그의 가문은 박지연을 처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배움도 부족한 항구마을 처녀가 어떻게 감히 강가문에 발을 들였냐며 그들의 눈에 그녀는 단지 아들의 일시적인 변덕이었을 뿐이다. 어느 회색빛 아침 시아버지 강 회장이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들어서자마자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당장 꺼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가의 태도는 더욱 냉혹해졌다. 그들의 눈에 뱃속의 아이는 집안의 오점이었다. 박지연은 오갈 데 없는 임신한 몸으로 한순간에 저택에서 쫓겨났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몇 푼의 돈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몇 달 후 지연은 변두리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마지막 돈을 털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 그녀는 그 작은 생명에게 강현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가녀린 손가락으로 아기의 볼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현우야, 엄마가 꼭 널 다시 찾을게.
하지만 소리내어 말한 약속조차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부산의 거리를 떠도는 동안 기력이 빠진 그녀는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사기 위해 마지막까진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며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아이라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했다.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진우에게 찾아갔다. 아이의 아버지라면 혹시 그가 아이만큼은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붙잡고 저택의 크고 묵직한 대문 앞에 서서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얼마 후 무거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집사가 나왔다. 그는 지친 모습의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대문을 다시 닫으려는 그를 붙잡으며 박지연은 간절히 매달렸다. 강진우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이었다. 한참을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자 드디어 강진우가 나왔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무표정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품에 있는 아이를 보고도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진우 씨, 우리 아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탁이야. 이 아이만이라도 키워줘. 그는 침묵 속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애를 여기 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박지연은 멍해졌다. 강진우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한때의 감정이었을 뿐이었을까? 대답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박지연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잠든 채로 작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떨렸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1000번, 10,000번 속삭여도 모자랄 말들이 목 안쪽에서 맴돌았다. 눈물 한 방울이 아기의 볼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작은 입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내렸다. 마지막으로 품에 꼭 안고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박지연은 천천히 문을 나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소리가 이별의 소리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부산을 떠나지 못했다. 아들을 두고 온 죄책감, 혹시라도 현우가 자신을 찾을까 하는 미련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항구 근처에서 머물며 미신 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작은 고아원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청소부로, 나중에는 보육사로 일하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결국 고아원의 원장이 되었다. 버려진 모든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찾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강현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가슴에는 언제나 현우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채울 수 없는 공간, 그것이 그녀의 삶의 무게였다. 서울 한복판, 초고층 빌딩이 줄지어 성거리. 회색빛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풍경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혈관처럼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 속에서 광택이 나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뒷모습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슈트와 반듯한 실루엣을 그렸다. 55세의 강현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HS그룹 부회장. 그의 걸음을 따라 경비원부터 안내데스크 직원까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머리를 숙였다. 심지어는 그의 눈빛을 마주치는 것조차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현우의 표정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굳어버린 석고상처럼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차분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디지털 패널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회의실 보고서, 주가 차트, 해외 출장.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에 특별한 울림을 주지 못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앞에 서류를 넘겼다. 오전에는 투자회의, 오후에는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 저녁에는 서울 시장과의 만찬.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그는 그저 차례대로 소화하면 되는 사람이었다. 일이 끝나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거실에 앉아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기울일 뿐. 이게 그의 삶이었다. 창가에 서서 손끝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부러움의 대상이겠지. 명예, 권력, 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 테니까. 그러나 강현우는 자신이 과연 행복한지 알 수 없었다. 웃음이라는 감정마저 이제는 비즈니스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유년 시절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크고 웅장한 저택, 국내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 해외에서 날아온 고급 교재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기억을 떠올릴 때면 따뜻했던 순간은 거의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느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강진우, 이제는 82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일에 파묻혀 있었고 현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릴 때마다 들려오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들어오지 마라. 바쁘다. 계모 서윤정은 또 어땠을까? 아버지가 명문가의 계모와 재혼한 후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했다. 그러나 그녀가 현우의 손을 잡아주거나 밤늦게 불을 꺼주던 기억은 없었다. 그녀에게 현우는 그저 돌봐야 할 의무였을 뿐 아들이 아니었다. 집안에는 언제나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강해져야 한다. 사람은 약해지면 끝이다. 그 말이 정답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감정을 지웠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 고급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는 철저히 자신을 통제했다. 그렇게 성공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끔 밤이 되면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마치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밤이면 그 감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 순간에도 그의 눈앞에는 오늘의 투자 계획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태블릿을 탭하며 자료를 넘기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이미 회의실에서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완벽해야 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부산의 소망고아원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노란빛이 감도는 작은 창문 아래 박지연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78배 노인이 된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아 종이를 넘기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고아원 운영비가 점점 빠듯해졌다. 벽에 걸린 청구서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째 전기세가 밀려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는가. 차라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녀는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묵직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휘청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바로 그때 누군가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정수빈은 10년째 소망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제 42의 나이에도 수빈의 눈빛에는 여전히 청년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박지연을 부축하며 말했다. 원장님,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해요. 박지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견뎌온 인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수빈은 단호했다. 괜찮긴요. 원장님 요즘 숨차하시는 것도 알아요. 어제도 계단에서 헛디디셨잖아요. 박지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는데 수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인생을 통틀어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그녀의 방은 가장 작고 허름했다. 겨울이면 가장 춥고 여름이면 가장 더운 방을 자청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박지연이 작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아이들한테 쓸 돈도 빠듯해. 병원비는 사치야.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의 손등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반점들이 가득했다. 그 손은 수많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눈물은 닦지 못했다. 수빈은 속이 답답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박지연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참아왔다. 이제는 누군가 그녀를 돌봐주어야 할 때였다. 원장님, 이렇게 버티시면 아이들이 더 걱정할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지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작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철제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낡은 놀이터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한때는 이곳에서 작은 아기를 안고 조심스레 재우던 기억이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감각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작은 몸의 온기, 아기의 숨결, 그리고 두 눈을 마주쳤을 때의 그 특별한 연결감.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젠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현우야. 입안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너무 작아서 수빈조차 듣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입술에 맺혀 있던 한 방울의 이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5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한순간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서울에서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거대한 빌딩을 오가는 강현우. 부산의 작은 고아원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보는 박지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이다. 5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산 남구의 좁은 골목길은 한낮의 햇살 아래 고요했다. 오래된 담벼락을 따라 자리한 소망 고아원은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했다. 빛바랜 간판과 낡은 철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로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골목의 정막을 깨뜨리며 생기를 불어넣었다. 작은 사무실 안 박지연은 책상에 앉아 한 장의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8배 나이에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또렷했다. 서울에서 온 후원 계약서. 마른 손가락으로 종이를 매만지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지원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마철마다 새는 지붕을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빠듯했다. 오후의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바닥에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순간 정수빈이 조심스럽게 노크 후 문을 열고 들어왔다. 42의 나이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를 간직한 그녀는 박지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원장님, 이번 후원자는 어떤 분이래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박지연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HS그룹이라는 대기업이래. 부회장이 직접 온다고 하더구나. 정수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직접이요? 보통 후원은 비서실에서 처리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박지연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 너머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앙상한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 아이를 어르던 손짓처럼 말이다. 박지연은 강현우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처음 그 이름을 본 건 10여 년 전 신문 속 경제면에서였다. 강진우 회장의 장남 HS그룹 후계자로 선정이라는 기사를 보며 그녀는 신문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현우. 그 이름을 읊조리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스쳤다. 그 기사를 보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났다. 그 후로도 강현우의 이름은 종종 뉴스에서, 경제 잡지에서, 대기업 후계자로, 성공한 사업가로 언급되곤 했다. 간혹 잡지의 표지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그녀의 손가락은 종이 위를 맴돌았다. 마치 만져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어릴 때 떠나보냈고 진우가 자신이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나를 기억조차 못하겠지. 그녀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가 고아원의 후원자로 온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손끝이 계속 떨렸다. 혹시 진우가 나를 알아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오후 고아원 앞 골목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반들반들한 차체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오래된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그 고급스러운 존재감에 주변의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다. 작은 앞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우와, 저 차 멋있다. 선생님인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차문이 조용히 열렸다. 55세의 강현우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세련된 외모, 냉철한 눈빛. 그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듯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아원의 낡은 간판을 한번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간판 아래에 오래된 벽돌 건물, 녹슨 철창이 있는 창문. 잠깐 동안 그는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길 온 적이 있을 리 없잖아. 그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오래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걷는 듯한 묘한 감각이 그를 휘감았다. 작은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허리는 세월에 굽었지만 등을 펴고 있는 모습에서 여전히 존엄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신문에서 본 얼굴과는 달랐다. 사진 속에서는 젊고 차가운 사업가였는데 눈앞에서 마주한 그는 너무나도 낯설고 그러면서도 설명할 수 없이 익숙했다. 박지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마치 55년 전 그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던 때의 떨림처럼. 현우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HS그룹 부회장 강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지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를 거야. 모를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걸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빠졌다. 정수빈이 옆에서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다. 현우는 원장을 바라보며 잠깐 멈칫하는 듯했다. 그녀를 보는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왜 이 노인에게 이런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 후원 계약 관련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딱딱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려는 듯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박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게 들렸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도 그를 놓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매, 콧날, 입술선. 그 모든 것이 오래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작은 아기의 얼굴과 포개져 보였다. 현우는 순간 눈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했다. 이 원장님,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다. 마치 그에 가면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그것도 너무나 쉽게 읽어내는 듯한 시선이.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앞의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낯선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왜 이토록 가슴이 아려오는 걸까? 그 순간 어린 시절 아주 희미한 감각이 떠올랐다. 따뜻한 손길,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있던 느낌. 현우야, 잘 자라야 해, 우리 아가.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그게 기억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계모 서윤정도 아버지 강진우도 그를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은 없는데 말이다. 손끝이 저릿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된다. 그럴 리 없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서울과 이 부산의 작은 고아원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는 머릿속에 이상한 감각을 밀어내려 애썼다.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정수빈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는 서류가 놓인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박지연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 시선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서 서명을 마치고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곧 후원금이 지급될 겁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인사를 남긴 뒤 천천히 사무실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마치 55년 전 한 여인이 그를 두고 걸어나갔던 것처럼 정수빈이 박지연을 바라보았다. 박지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정수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박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잔뜩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명함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강현우, HS그룹 부회장. 그리고 그 아래로 서울의 주소와 연락처가.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 사이에 5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깊고 넓은 강이 되어 있었다. 그 강을 건너기에는 아직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 소망 고아원의 사무실은 저녁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해질녘 노을빛이 창문 너머로 길게 퍼져 낡은 책상과 서류 더미 위로 붉은 빛을 드리웠다. 정수빈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녀의 손끝에서 서류들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품은 듯 부스스하게 서로 달라붙어 있었다. 낡은 종이에서 은은한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몇 년씩 쌓인 문서 속에는 고아원을 거쳐 간 아이들의 기록이 가득했다. 한 아이의 이름, 나이, 들어온 날짜, 입양된 날짜, 때로는 짧은 편지나 메모가 끼워져 있기도 했다. 그 종이들 사이로 수많은 아이들의 운명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도 벌써 몇십 년 전 기록이네. 정수빈은 흐릿한 필체로 적힌 한 서류를 가볍게 털어냈다. 오래된 종이는 만지면 부서질 듯 연약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글자가 보였다. 강현우. 정수빈은 순간 숨이 멎었다. 한 단어, 단 세 글자였지만 그 이름은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의식을 꿰뚫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희미해진 잉크 자국 밑에는 분명한 글씨가 있었다. 내 아들 현우. 부디 행복하길 바라며. 박지연 원장의 친필이었다. 명확하게 삐뚤삐뚤한 그러나 정성 들여 쓴 글씨체.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원장님의 필체였다. 정수빈은 한동안 가만히 서류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설마 그 강현우? 최근에 후원자로 왔던 HS그룹 부회장 강현우. 그가 원장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헤어진 지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정수빈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사람이 바로 얼마 전 같은 공간에서 마주했는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그리고 왜 원장님은 이 사실을 숨겨왔을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아직 사무실에는 불이 켜지지 않아 어둑어둑했다. 그러나 작은 책상 앞 박지연 원장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노을빛 속에서 원장님의 실루엣은 오늘따라 더욱 작아 보였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애잔해 보였다. 그 순간 정수빈은 이 기록을 그냥 묻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원장님이 평생 안고 살아온 비밀,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다. 모든 우연이 필연이 되는 순간 그 시작점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정수빈은 깊은 고민 끝에 강현우의 비서에게 연락을 넣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비서님,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네, 무슨 일이시죠?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정수빈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부회장님께서 친어머니를 찾으신 적이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비서의 다소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부회장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습니다. 정수빈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강현우는 지금까지도 친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것이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다. 평생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제 와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 걸까? 그 질문이 잠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럼 이걸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 50년 동안 감춰져 온 진실이었다.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비서에게 모두 전했다. 그날 밤 서울 강남 강현우의 집무실. 높은 층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현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있었다. 비서는 급히 건네받은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회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강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뻗었다. 하루 종일 회의를 끝내고 지쳐 있었지만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종이를 넘겼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낡은 필체, 50여 년 전의 출생 기록과 일기와 자료들. 내 아들 강현우. 부디 행복하길 바라며. 손끝이 저릿해졌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멜로디를 다시 듣는 것 같은 낯선 친숙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리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단단했던 그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름 위를 따라 문질렀다. 마치 그 글씨가 사라질까봐 조심스레. 그때 기억 속 아주 희미한 감각이 스쳤다. 포근했던 손길, 희미한 체온, 언젠가 들었던 자장가 같은 목소리. 그러나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형체 없는 감각일 뿐이었다. 마치 꿈속에서 본 풍경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러나 그 감각은 분명 실제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몸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던 것처럼. 강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키 큰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거 진짜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묻어 있었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망 고아원에 수빈 씨가 보내온 겁니다. 원장님이 부회장님의 친어머니라고 합니다. 강현우는 서류를 꽉 쥐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널 버렸다. 다시는 찾지 마라. 어린 시절부터 귓가에 맴돌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그것도 고아원 원장이 되어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다고? 그녀가 바로 얼마 전 소망 고아원에서 만난 그 원장님이라고? 손에 쥔 서류가 작게 떨렸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째서 그녀를 만났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걸까? 처음 보는 노인인데도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어째서 그토록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그 답을 그는 알고 싶었다. 아니,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 키를 들고 일어섰다. 지금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전부 미루세요. 그날 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의 차는 빠르게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왜 그녀는 자신을 버렸을까?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며칠 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부산의 밤. 소망 고아원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다.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어두운 골목에 포근함을 더했다. 하루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었다. 박지연은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었다. 어딘가 무언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늦은 시간, 이 조용한 골목에 들어오는 차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창밖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높은 키, 넓은 어깨, 낯익은 얼굴, 낯익은 실루엣. 박지연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현우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번엔 그가 모든 걸 알고 왔다는 걸.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다. 손끝이 떨렸다. 몸이 가벼운 종이처럼 흔들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아픈 진실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갑게 식은 차를 한쪽에 내려놓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살짝 정리했다. 그리고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췄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문 너머에는 그녀의 아들,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이 서 있었다. 이제 다시 그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박지연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창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강현우의 모습이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긴 그림자가 골목길 위로 드리워졌다. 부산의 밤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고 고아원의 오래된 건물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를 알기에 그녀는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55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이제 햇빛을 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이날을 상상했던가.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찾아올까 기대하며 혹은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무 바닥이 삐걱이며 천천히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녀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가 눈앞에 섰다. 강현우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긴 거리를 달려왔는지 그의 어깨가 가볍게 들썩였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정이 그의 눈동자를 뒤흔들고 있었다. 원장님이 정말 제 어머니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언제나 회의실에서 수백 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발언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했다. 박지연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손끝을 꼭 모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너무 뛰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현우는 답답한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탁자 위에 한 장의 서류를 올려두었다. 낡은 종이 위에 박지연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박지연은 그 글씨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시간의 강을 건너 그녀에게 돌아온 그 글귀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낡은 종이 위에 잉크는 이미 발에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조용히 혼자 적어 내려갔던 편지. 어느 날 누군가 이 아이를 찾게 된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남겨두었던 기록.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꼭 움켜쥐었던 진실을 마침내 놓아주는 순간이었다. 그래, 내가 내 엄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견뎌온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강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눈썹이 구겨지고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믿기지 않는 듯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빛으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가 묻어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그 질문에는 평생 그를 괴롭혀온 모든 의문이 담겨 있었다. 왜 버렸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왜 그를 모르는 척 했는지. 강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난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는 어머니를 원망했다. 버림받았다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날 찾지 않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단단한 껍질 안에 숨겨두었던 어린아이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다.
박지연은 그저 가만히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아이가 원망 속에서 보냈을까. 얼마나 많이 어미를 미워했을까. 그녀의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강현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그녀의 손과 단단하고 큰 그의 손이 겹쳐졌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오랜 시간이 순간적으로 압축되는 듯했다. 현우야.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55년 동안 그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왔을 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널 원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스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심이 그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때는 너를 키울 힘이 없었어. 너라도 안전하게 키워줄 사람이 있어야 했어.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추운 날씨,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강진우의 집. 아이를 두고 떠나오던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금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널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견뎌온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아이는 항상 그였다. 강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숨쉬듯 불안정했다. 왜 이제야 말하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강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억눌렀던 상처, 그리움, 분노, 슬픔. 그 모든 것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지연은 조용히 그의 머리를 감쌌다. 자신의 품에서 눈물 흘리는 아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치 오래전 아기였던 그를 안아주던 것처럼.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55년 동안 참아왔던 그 눈물이. 미안하다,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울렸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모든 후회와 그리움을 담아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가. 정수빈은 사무실 문 앞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차마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충분히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녀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 어머니와 아들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 순간에 그 누구의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원장님, 이제는 사랑받으셔야 해요. 원장님이 평생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아들의 사랑을 받을 차례였다. 부회장님, 원장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마음을 적셨다. 그것은 슬픈 소리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치유의 울음이었다. 그 후 강현우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소망고아원의 이름을 딴 소망재단을 설립했다.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조금씩 따뜻해졌고 회사에서도 조금은 덜 엄격한 상사가 되었다.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오랜 결핍의 치유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 박지연은 여전히 소망고아원에 남았지만 이제는 총괄 이사장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오래된 건물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강현우는 주말마다 부산을 찾아와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엄마, 이제는 저한테 기대세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정수빈은 여전히 그 곁을 지켰다. 그녀는 고아원의 실무를 맡아 박지연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원장님, 이제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와 함께 약을 가져다 주었다. 박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곁에는 마침내 다시 찾은 아들과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랜 세월 홀로 견뎌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애틋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고아원의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지연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의 오랜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다.